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죠. 이제 경매하면은 일종의 그 특수한 부동산 시장 상품 중에서도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큰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가급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대중화가 많이 또 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경매 시장과 관련된 기저의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올해 이제 전망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작년 말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했죠. 전세와 매매, 그 일부 지역에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적인 움직임들은 한 5년 평년의 가격 움직임이나 거래량의 수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아무래도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요자들이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가격의 민감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남아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경제성장률 1.5%, 1%대라고 하고 아직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견인 효과도 크지 않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어지고 있고 금리의 인하 시기는 뭐 연내보다 내년 초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수요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 경매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역시 경매와 관련돼서는 사실 무료 정보보다는 이제 유료와 관련된 비교적 물건 분석이 잘 돼 있는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지옥션이 아닐까 싶고요. 벌써 지지옥션이 40년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탄탄한 기업 그리고 경매와 관련돼서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제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 그만큼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시장을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재고 주택의 가격이나 거래의 흐름, 그리고 사실 아파트 시장과 약간 동조화해서 흐르기도 하죠. 요즘 오피스텔 시장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피스텔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거기에 더불어서 비교적 가격 만족도를 느끼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경매 시장, 그리고 급매물, 분양 시장,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과 관련돼서 최근의 흐름, 그리고 이제 분양 시장에 관심이 많죠. 올해 서울에 공급되는 웬만한 분양 물량은 1순위 마감되기 일색이고요.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패하지 않을 분양 물량, 알짜 분양 물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올해 전망, 경제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한국부동산원의 4월 13일 기준의 아파트 매매 가격의 주간 변동률입니다. 이게 2022년 자료고요. 이게 이제 올해 2023년 자료죠. 이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낙폭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지방이었지만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특히 2021년, 20년, 22년, GTX 호재라든지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정 부분 저평가 수요가 유입되면서 경기권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역시 이제 금리가 뛰면서 골이 높은 지역들의 가격이 낙폭도 큰 편이었고 공급이 많은 지역들,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방의 광역시 시장을 주도하는 지역들이 가격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6월까지의 시계열을 늘려보면은 보시면 주별로 가면서 낙폭이 둔화하는 모습들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사실상 낙폭 둔화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월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돼서 전세나 매매 가격 모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뭐 누적으로 봐서는 아직 마이너스지만 사실상 서울은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연초 1.3 대책도 발표했고요.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도 있었고 규제지역 해제도 있었죠. 거기에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18%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규제지역이 해제된다는 것들은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부담의 허들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지역이 동일한 동조화보다는 디커플링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대기 수요가 많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의 낙폭이 커서 시장 회복기에 많이 오를 만한 지역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없는 지역들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 뭐 서울 지역이라든지 경기도의 흔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이죠. 뭐 분당, 과천, 뭐 이런 지역들. 그래서 분양시장을 보더라도 그런 지역 위주로 시장이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일부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 전국적으로 전부 동일한 패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라든지 부산 지역, 뭐 지방에서는 사실상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가격 낙폭이 둔화되고 미분양에 따른 시장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 시장을 살펴보신다면 수도권 위주로 수도권 내에서도 기존 주택 시장의 상승 반전하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비교적 고점 대비 낙폭이 있어서 시장의 회복기에 수요가 유입될 만한 지역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시장의 거래량이 예전보다 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매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거래량의 누중을 살펴보면 사실상 2020년을 정점으로 거래량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가요. 지난해 4분기 역대 최저치의 분기 거래량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 나아졌다는 것이 작년 4분기의 최악의 거래량보다 낮다는 것이지 평년만큼의 거래량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 반전하더라도 기저의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시장의 높은 가격 회복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U자 회복보다는 L자가 일정 부분 가면서 약간 나이키 커브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장에서 수요자의 움직임은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누누이 이제 경매를 바라보실 때든 물론 이제 지방에서도 사실 가격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 내에서도 인구의 공동화가 덜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면 지금 저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들을 기대하기는 사실 지방은 오래 쉽지 않고요. 인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서울의 인구가 지금 900만입니다. 경기도가 1300만, 인천이 3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2,500만은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올해가 바로 그런 해이고 당분간은 수도권 베이스 위주로 시장의 회복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 시장을 좀 살펴보실 때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본인 실입주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차익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이제 세를 끼고 나중에 이제 운용하는 부분들도 경매로 낙찰받아서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보도자료를 하나 직방이 될 겁니다. 제가 소속이 이제 직방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게 그 호갱노노하고 직방 앱을 운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매주 보도자료 발표하는데 흔히 요즘 역전세 얘기하고 전세 사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전세 재계약 물량을 좀 추정해 왔습니다. 그러려면 2021년 하반기, 2022년의 상반기의 전세 계약 물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물량이 모두 100% 재계약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중간에 퇴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략 물량을 추정해 보면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2021년에 하반기에 계약됐던 전세 총액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전체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요. 하나 힌트를 제가 드리자면 우리나라 한 해의 국가 예산이 얼마죠?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재계약이 도래할 물량이 실제 순수한 전세 보증금이 300조 원입니다. 150조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전세 재계약이 도래할 물량이 전체 주택이 150조. 그러니까 300조 원 정도의 재계약 물량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전세 사기로 2천억대의 피해가 보증금 피해가 났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2021년에 전세 가격이 꽤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공급이 많거나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부 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경매로 낙찰받으신 이후에 임대를 운영할 때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전세가율이 낮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신 서울 지역은 저는 리스크는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 생각보다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따도 보여드릴 테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조금 더 많은데요.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를 쪼개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입주량이 작고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서울의 입주 물량과 내년의 아파트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서울은 공급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 가격 조정, 역전세 이런 부분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좀 덜하겠죠. 근데 다만 연립다세대에서는 지금 전세 사기의 절반이 연립다세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연립다세대는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력을 담지는 못했지만 원래 전세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있잖아요. 그게 1년 더 연장됐죠. 근데 대개 아파트는 전세거래 총량이 늘었어요. 음성화되어 있던 거래가 실거래가 신고해서 과태료 안 내려고. 근데 연립다세대는 월세거래는 늘었는데 전세거래는 줄었습니다. 뭐냐? 전세 사기의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낙찰받아 나중에 임대를 주시더라도 그런 부분의 이슈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서 전세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전세도 올해 떨어지고는 있고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낙폭이 주는 편인데 대신 공급이 많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 총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대신 늘었어요. 이게 뭐 이상하다. 요즘 전체 거래의 53%는 다 4월 기준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월세인데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인데 왜 이렇게 전세 거래량이 늘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제 과태료 처분이 1년 다시 연장되기는 했었지만 전세 사기 이슈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불안하니까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또는 대항력을 갖추려고 주민등록 이전이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음성화된 거래 총량을 늘리면서
사실 거래량을 늘렸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지금 계약일 기준에 4월 17일 기준이니까 거래량은 조금 더 늘었고요. 적어도 지난해만큼의 전세 거래량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거래 수치를 좀 보실 때 착시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가 100% 의무화예요. 그러니까 전수예요, 전수. 그리고 조만간 아마 이제 그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그 일종의 허위 매물, 그러니까 허위 거래, 신고가를 유발해서 가격을 높인 다음에 실거래가 등록만 시켜놓고 계약을 다시 취소하는 이런 이제 그 시장 착시를 줄이기 위해서 옆에 등기 표시를 할 겁니다. 이 해당 주택이 계약된 이후에 실제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요자들이 훨씬 더 시장을 바라보실 때 냉정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전세 거래는 100% 전수 거래가 아닙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 30만 원, 전세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고 일부 지자체, 큰 지자체 위주로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00% 잡히지 않아서 추세로 보시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총량 하나를 갖고 늘고 줄고 했다고 전세가 선호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로 파악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ML 시세예요. 딥러닝 시세. 그러니까 뭐 KB든 뭐 한국부동산이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시세 조사 모니터사가 있고, 그 모니터사인 중개업소의 시세 요즘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유닛별로 가격을 측정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얘를 딥러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실거래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격을 추정해주는 것을 보면, ML 시세를 보면 지금 확실히 수도권에서는 약간 반등하는 기미? 이미 그런 것들이 한국부동산은 최근에 5월에 이게 4월 17일 기준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은 이미 5, 6월 가격이 반등했다고. 근데 아직 시장이 좋지 못한 공급이 많은 이제 부산이라든지 대구 같은 지역들은 시장의 회복이 좀 더딘 편이고요. 연내에는 낙폭이 주는 이슈는 있어도 조정은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의 양극화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비교적 시장의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경매 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회복이니까 엑시트 시기가 좀 길어질 수 있어서 비교적 그 지역의 가격을 주도하는 지역,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흔히 그 지역의 랜드마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시총액이 제일 높은 거, 아니면 단지 규모가 제일 큰 거, 브랜드 파워가 큰 거, 신축. 근데 이런 것들이 비교적 교집합으로 여러 개가 엮인 지역들이 비교적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역들에서 급매물이라든지 경매 물건을 보시되 되도록 저는 수도권 위주로 보시는 것들이 좀 마음은 포트폴리오상 편하시지 않을까. 경매 매물을 보실 때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에서 저희가 강의를 들으시고 계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정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입자 바꿀 때 내려가서 또 보셔야 되고, 이게 전업으로 하시는 경우랑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있는 곳과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면 사실 좀 쉽지 않으실 때도 있거든요. 관리의 이슈, 그 실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이슈, 물론 요즘 손폰을 많이 팔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비교적 수도권을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시장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고 봅니다. 흔히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본 PF 못 받고 브릿지론 못 받고 뭐 채권 시장 망가지고 막 이래서 사실 굉장히 공포를 갖던 시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그러니까 직전 거래보다 뭐 예를 들어 하락 거래했는지 상승 거래했는지 이런 부분을 실거래가로 볼 수도 있거든요. 모아서 지역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얘가 역대 최고가의 카운트는 몇 개야, 최저가의 카운트는 몇 개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실거래가들 저희도 이제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실거래가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서 들어가려고 하든 실거래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하물며 실거래가로 어떤 것까지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몇 동 몇 호를 사서 몇 년에 얼마에 샀고 몇 년에 얼마에 팔아서 평균 보유기간이 그 단지가 어떻게 되고 평균 시세 차익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은 산 이후에 앞뒤 3개월의 임대차를 껴서 사서 갭 투자인지 아닌지의 비율, 그리고 동별로 거래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동이지만 동의 가격의 차이, 동의 거래의 건수를 알 수 있어서 상대적인 로얄동이나 비로얄동의 수치까지도 요즘은 다 잡아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프로테크 기업들 때문에 풍부해지고 있고, 그걸 이제 지지 옥션이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게 뭐 저는 작년 말보다는 시장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직전 거래 대비보다 최저가 비율은 좀 줄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고가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는 패턴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대량을 봤을 때 작년 3월 같은 경우 최고가 경신, 아파트의 매매 거래 최고가 경신을 보면 4,570개 정도 동기라고 할 수 있죠. 올해 3월에는 1,300개.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예전에 굉장히 시장이 과열하고 영끌하고 흔히 말하면 젊어서 집 사자는 점집사 뭐 이런 얘기들 있었을 때 2020년 이때 서울 지역의 아파트의 월 평균 거래를 보면 신고가 비중이 한 달에 5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사도 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내가 산 역대 최고가를 사지만 나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매수자 열의의 입장에서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을 응하고 가격을 사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수치가 작년 말보다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보다도 사실 전체 총량은 높지는 않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시장이 안 좋아진 이제 대구나 대전이라든지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관련 수치가 줄고 이 움직임도 순위 17개 지자체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저는 이제 돌아보면 뭐 아직도 이제 서울적 데드캣 바운스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주식 용어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은 저는 올해 만약 특례 보금자리로는 계속 유지가 연말까지 될 거고 상대적으로 보유세와 관련된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는 이슈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뭐 아이러니하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낮아지고 있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이슈들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거의 미국도 5%의 터미널 레이트에 가까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3.5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본다면 사실 이제 금리가 여기서 지난해만큼 막 급격히 한 번 올릴 때 0.5%포인트씩 올리는 리스크는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역시 지금 뒤돌아보면 가장 최저점은 작년 4분기가 아니었을까, 작년 연말이 아니었을까, 이때가 공포의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고, 지금 여기 파란색은 직전 거래 대비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의 매매 거래를 봤을 때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하락한 거, 1에서 5% 하락한 거, 보합 거래, 1에서 5% 상승 거래, 5% 이상 상승 거래라고 보면 사실 작년 4분기를 지나서 올해 들어서는 상승 거래가 비율이 늘고 하락 거래 비율이 주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지역별로 다 상이하죠. 그래서 공포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다만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양극화에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듯이 월평균 거래, 아파트 거래, 총 주택의 거래는 2020년이 정점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아직 월평균 거래가 지난해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보다 좋아졌다는 거지 평년보다 역시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최근의 이슈들이 작년 4분기, 그러니까 12월이나 11월보다 거래가 상승하면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약간 계륵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 가격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데 이걸 막 매입해야 되나? 고민이 막 생기기도 하고 금리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거래량이 빨리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확실히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전국 기준의 총 주택의 자기네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광진구죠. 보면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을 자기네 지역에서 구입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진구는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구입하는 비율, 그 다음에 다른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외지인 거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이제 외지인 거래가 18% 됐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16%로.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네 지역에서 집을 파는 시장이 아주 뜨거울 때는 이제 40%였는데 지금 이제 55%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제 급매물을 위한 대부분 이제 자기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요. 영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에서 20대 비중은 좀 줄고 30대 비중은 여전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을 특징으로 해서 유입되고 사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20, 30대를 합치면 40, 50대부터 비율이 높다가 요즘엔 다시 40, 50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매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자본이 있어야 잡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한때 집이 굉장히 많을 때 20, 30대가 연끌하면서 시장에 물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양권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역시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매 규제, 내지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택지 지급 여부에 따라서 규제 지역에 따라서 전매를 최대 10년,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4년. 근데 이게 최근에 지방은 1년, 수도권은 3년. 그보다 이제 더 낮추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매 거래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규제 지역도 많았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 수치가 낮아졌는데 요건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뭐냐? 전매 차익이 크면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분양권은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익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괜찮은 지역들은 이게 기산일이 다시 입주하면 다시 잡히고 거기서 2년 보유를 해서 비과세 기간을 채우거나 비교적 중과를 안 하고 내려고 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긴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지역들은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세금 떼고 나면 별로 없으니까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 단타 거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지방시장이 다 죽었잖아요. 세종시 일부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나아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과열되어 있었던 시장만큼 빨리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와 궤를 굉장히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대체적 성격이 좀 강하죠. 물론 이제 오피스텔은 운용 상품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유형의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 월세 베이스 상품이거든요. 근데 너무 면적량이 크면 월세를 많이 받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회전율도 떨어지고, 그 결국에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 대상의 운용 상품이고 대부분 도심에 지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타겟 설정을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낡은 것을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관리비 이슈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오피스텔이 뭐 월세도 월세지만 옛날 오피스텔과 현대 오피스텔 관리비 차이가 꽤 큽니다. 주복도 비교적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낙찰 받으실 때도 그런 이슈들까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초에 좀 급매물을 보려고 시장에 이제 잠깐 나갔는데 제가 모 주상복합을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평형이 전용 84제곱미터였는데 뭐 2월 제가 2월에 갔나 3월에 갔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좀 쌀쌀하잖아요. 근데 집을 보러 들어갔는데 발이 시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주복이라 관리비 부담 때문에 난방을 지금 낮이라 꺼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축 2021년에 지은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에 갔을 때랑 물론 단지 내 인프라는 달라지지만 관리비 이슈가 있어서 근데 제가 그 주상복합에서 네 집을 봤는데 한 집을 빼고는 다 난방 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오피스텔을 보실 때 아파트가 회복되느냐를 같이 보시고 공급과의 우려가 없는지 보시고 똑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 지역의 임대차와 관련된 회전율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2021년을 정점으로 좀 줄어들고 있죠. 거래가. 보면 아파트와 달리 전국 기준이긴 하지만 제일 많이 거래되는 유형이 2억 원에서 6억 원대, 그 다음에 1억 원에서 2억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아파트니까 오피스텔은 거의 소액 투자를 하고 회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급매물이 서울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고 흔히 우리가 원하는 지역들, 워너비 같은 지역들, 강남, 뭐 사계구, 한강변, 뭐 이런 지역에서 사실 급매물이 많이 빠졌죠. 뭐 고점 대비 아직은 뭐 어깨나 어깨 정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빨리 회복하리란 보장이 없으면 그 어깨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을 보실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랑 괴를 같이 하는 상품이라는 거. 상대적으로 비교적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있다, 아파트가 아직 가격을 회복이 못하고 괜찮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차순의 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의 패턴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이 굉장히 작년 말과 지금이 핫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수록 회복이 좀 더딜수록 제일 좋은 게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수요자가 높아지고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내가 투자한 자산이 손절의 리스크가 커졌을 때 스트레스가 정말 강합니다. 생각보다 손절을 과감하게 치실 것 같죠? 여러분들 주식도 하실 테지만, 저도 홍콩이나 미국 주식 몇 개 갖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지금 국내 주식 빼고 미국이나 홍콩 주식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심하면 70%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금방 팔아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에 제가 대신 빚내서 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저축하는 것들을 그냥 치환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냥 두는 입장이긴 한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손실 회피와 관련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질 때는 상당히 시장이 양극화, 아무리 귀가 따갑게 양극화 얘기를 해도
그래서 양극화가 발생되는 겁니다. 손절하지 않으려고 비교적 인구에 회자되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신축의 역세권의 개발 호재를 갖추고 브랜드의 대단지에 남들이 좋아하는 국평인 5구나 8사를 구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에 심리적인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질 때가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그 기회를 잡는 데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저렴하고 가격의 민감도가 높을 때 사야 되는 경매 시장이 특히 시장이 안 좋아질 때 관련 수치가 굉장히 저조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매각률이죠. 낙찰률, 흔히 말하는 낙찰률이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장이 좋은 2021년 이럴 때는 거의 60% 육박해 갑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6건은 다 주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30%대요. 그러니까 10건 중에 3건만 주인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 매각가율인 낙찰가율 자체도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는 거의 100%가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12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감정가의 120%까지 갑니다. 근데 시장이 어려워지면 낙찰가율, 매각가율이 거의 70%, 감정가의 70%, 여기에 뭐 유찰이 되고 이러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경매는 물건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명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훨씬 더 프로페셔널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관련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관련 수치가 치열하지 않다는 것들은 그만큼 내가 잘만 하면 시장에서 비교적 괜찮은 상품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굉장히 수치적으로도 잘 보시고 물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건축물 대장서부터 시작해서 뭐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거 말고도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뭐 권리에서도 알 수 없는 뭐 유치권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인 이슈가 지금은 훨씬 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게 민감하고 가격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 특히 올해는 경매 상품에 대한 이점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역시 이게 이제 그 벌집 순환 모형이라고 주택 가격하고 거래량에 따라서 주택 경기가 그 화랑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뭐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의 경기 모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도 서울 지역으로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경매, 금매는 약간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할 만한 물량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경매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분양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특별 공급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분양시장 관심이 굉장히 크기도 하죠. 보면 근데 올해의 특징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27만 호가 공급할 예정인데 실제 4월 17일 기준으로 28,000호밖에 공급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게 최근에 6월 기준으로 하면 공급 진도율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10%인데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공급 진도율이 27만 가구에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미분양도 7만 호나 쌓여 있고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도 있고 주택가격이 아직 떨어지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도 청약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고 사업주는 디벨로퍼는 공급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리는 올랐고
뭐 생각보다 토지 가격의 할인은 크지 않고, 물론 올해 1분기에 토지 가격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주거나 상업지 위주로. 하지만 생각보다 가격의 메리트는 크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은행의 PF 대출이나 브릿지론 받기는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입장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올해 서울이라든지 공급이 많지 않은 일부 괜찮은 지역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약 경쟁률이 서울 지역 같은 지금 1순위 청약 지표인데요. 사실 전반적인 청약의 1순위 경쟁률은 2021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총 청약자가 이때는 2021년에는 1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298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올해 4월 기준은 7만 명만 청약통장을 실제 분양시장에서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수치가 감소했죠. 어디로 가냐? 이 7만 명 중에 3분의 2가 서울하고 경기 지역인데 특히 서울에 몰렸습니다. 분양시장은 어디로 봐야 되냐? 서울에 포커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결과적으로는 초기 분양률도 굉장히 낮춰놓은 상황이고요. 뭐 지금 보면 올해 시장이 안 좋은 제주 지역이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뭐 대구, 부산 이런 지역들은 초기 분양률이 30%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수도권이나 서울이 주도하는 패턴에 있고요. 이런 이유 자체는 미분양 때문입니다. 이제 미분양이 지금 7만 원인데 한때 10만 원 간다 그랬죠. 우리가 미분양이 제일 많았었을 때가 16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7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왜냐? 6만 원가 평균적이고요. 특히 이게 굉장히 단기에 빨리 올랐습니다. 우리가 2022년만 해도 미분양이 2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거의 1년 사이에 한 달에 10,000원씩 증가하다가 지금 올해 4월 기준은 7만 1,000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10만호로 갑자기 급격히 간다고 했었는데 최근 가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7만호인데 실제 공급을 16%밖에 안 했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미분양이 더 안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지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는 일부 지역들, 특히 대구 같은 지역들, 경북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시장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시장이 안 좋아졌으면 분양시장에 뭘 했어요? 할인 분양 있잖아요. 할인 분양. 근데 지금은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 인상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가 2021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신축의 선호, 서울과 같은 경우는 노후 지역을 정비사업해야 되는 이슈, 신축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교적 구축이 많고 신축이 부족해서 신축의 선호가 있거나 공급의 진도율이 낮아서 공급의 희소성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비교적 이게 하나의 자산 상품으로 인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회복기라든지 이럴 때 희소성을 발휘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특정 지역의 서울 지역의 분양시장으로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분양가는 비싼데 비싼 걸 아무 지역에나 받을 수 없잖아요.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그러면 비교적 베팅을 하더라도 수요가 잔존하고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 올해는 물가도 오르고 물론 이제 물가가 최근에 3.3%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한은에서 얘기하는 2%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미분양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브릿지론이라든지 본PF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고 분양 수입으로 기성을 받아서 사실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분양이 될 만한 지역이 비교적 전체 주택의 60%는 조합원이 가져가는 정비사업에 나머지 40%만 일반 분양에서 잘 되면 되는 정비사업 포션이 많은 서울 지역 위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나마 서울도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상대적으로 서울은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공급 과잉이 많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인천 지역 올해까지 상반기 2만 가구, 하반기 2만 가구에서 총 4만 가구, 대구가 내년까지도 입주가 많은데요. 3만 가구. 그리고 상대적으로 올해 세종시가 지금 플러스로 선전하고 있잖아요. 세종시가 전국적인 집값 조정에 앞서 집값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집값 조정 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거기에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1,400호, 내년에 3,000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지 않은 것들도 하나의 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있다고 세종시에 가서 경매를 막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지역적인 수요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재는 많은데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60만 정도 되거든요. 세종시는 이제 38만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치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분양시장에도 이제 미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의 이슈인데,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기존주택 매각이 어려워서 신규 아파트로 입주를 못하거나 또는 입주가 많은 지역에서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슈들도 동시에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저에는 역시 뭐 이자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평균적으로 4% 중반대, 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그 주금공의 보증을 받으면 2%대도 가능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4% 후반대 내지는 5%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분간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라든지 더 오르지, 급격히 오르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 금리에 익숙해지는 시간들, 그리고 실제 하향 조정되는 순간, 요런 때까지는 당분간 지역적 양극화라든지 L자 위주의 느린 시장 회복,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수요자들이 느끼는 대출에 대한 체감이 생각보다 커요. 지금 보시면 저금리 상태인 2020년만 해도 전체 가계 대출의 2% 내지는 3% 미만의 대출이 80%였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21년부터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은 5에서 8% 대출자가 제일 그 4에서 5% 대출자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5에서 8%대 가계대출자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과거에 같은 돈을 빌렸으면 훨씬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적인 면에서 고려했을 때 단기 차익을 크게 보지 않은 지역이라면 돈을 밀어넣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보수적으로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귀에 피가 서리도록 제가 자꾸 뭐 듣기 싫으실 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하나는 역시 우리나라는 수요자의 쏠림이 수도권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700조인데요. 그 중에 서울하고 경기, 부산에, 특히 서울, 경기에 주담대가 거의 몰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도권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중돼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게 이제 기업 대출보다 낮지만 연체율도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PIR이라고 하죠. 소득 대비 대출과 관련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평균주택 가격들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수요자들이 비교적 실패하지 않을 만한 공급의 희소성이 있는 지역으로 몰리는 이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시장의 전망이 다소 나아지는 패턴이긴 하지만 장이 아주 좋아졌을 때보다 수요자의 심리적인 위축이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심도라고
이게 이제 직방에서 비교적 아파트의 단지별 조회수, 그러니까 매물을 보시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많이 조회하는 지역을 가지고 태블릿을 그려봤더니 차트로 보면 역시 수도권의 집중도가 굉장히 크더라.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급격한 시장의 회복이라든지 이제 공격적인 시장의 투자 패턴보다는 가격의 민감도, 이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최대한 저렴하게 사셔야 됩니다. 같은 매물을. 그러려면 급매, 경매, 신규 분양. 신규 분양 분양가가 비교적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지역들은 지역의 기존의 재고와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입주하면 얘는 신축이잖아요. 그런 이점들을 고려하셔서 그 세계 상품 위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교적 양극화 얘기 드렸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의 바닥 따지기, 지방은 살펴보시는 거 광역시 위주로 살펴보시되 비교적 그 지역의 랜드마크,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신축, 브랜드,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거. 근데 과거보다 지금 조정의 가격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분양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을 리딩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과거보다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풀렸지만 3주택은 여전히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한 채를 가지고 잘 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 최악의 리스크는 그러니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지만 연내 역전세와 관련된 가능성,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경매를 보실 때 연립다세대도 보시잖아요. 이럴 때 생각보다 임대차를 놓는 이슈들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보시는 것들이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매 시장, 전세 시장, 그리고 입주 물량, 분양 물량, 그리고 지역에 따른 시장의 상황, 수요자의 행동 요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준비되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밝은 해안으로 시장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좋은 매물들을 보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해 하시려고 하시는 재테크 그리고 자산운용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